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강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30명 안쪽인데 강의실이 좀 작아서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무찬, 김소련, 권소련, 네. 김기훈, 김진성, 네. 라이데하, 박종천, 박준현, 신우상, 알버트 플로즈, 왕샹페이, 이자스리칸트레디, 장준석 안 보이네. 최미, 코리타라나 빈쿠마르, 펑지션, 김동률, 라즈키란, 최치우, 황영규. 인원이 몇 명? 19명인데 꽉 차네. 굉장히 꽉 찼네. 환기 좀 쉽게 옆에 좀 열어, 날씨도 덥고 해서 좀 열면 좋고. 커튼 걷어도 괜찮아 보이죠? 예. 날씨가 안 추우면 좀 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부시면 닫아도 됩니다. 문만 열어놓고 커튼. 다양한 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전기공학부에서 개설됐는데 인공지능학과 2분 계시고 기계공학과 3분, 그 다음에 로봇 및 스마트 시스템 공학과, 그 다음에 건설환경에너지 공학부. 진짜 다양하게 왔습니다. 최적 제어 어떤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최적 제어, 최적화하고 또 다릅니다. 종천에 곧 녹화되고 있나 지금? 그 최적화 기법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최적 제어고, 그래서 두 가지가 키워드가 합쳐져 있습니다. 옵티말에 대한 원래 전통적인 최적화, 그 다음에 컨트롤이라는 제어 시스템을 다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과거 우리가 고전 제어하는 쪽에서 현대 제어로 넘어온, 굉장히 1950년대, 60년대에 넘어오면서 70년대죠. 70년대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였고,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 과거 이제 우주항공 시대가 막 미국에서 이제 할 때 그때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학문의 큰 줄기입니다. 제어 분야에서. 그래서 현대 제어로 넘어온 그다음 핵심이고, 그래서 고전에 해당되는 그런 학문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굉장히 수학적인 얘기가 많이 될 거고, 이 수업을 잘 들으면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꽤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U는 KX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U는 KX.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옵티말 값이라는 걸 찾는 겁니다, 그냥. 스테이트 피드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그건 없습니다. 테크니컬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뭐 코드로 구현하면 그냥 개인 구하는 2차 시스템이면 2차 개인 2개 그런 형태고, 이 수업을 이제 좀 이해를 하려면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선형대수를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은 하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은 질문을 그때 해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재미없는 수업이 될 거고,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출석은 그냥 이제 이렇게 불러서 출석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워크를 보면, 그래서 출석을 LMS로 해서 제가 옮겨서 할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출석 체크가 안 되거나 했으면 이메일을 보내서 출석 다시 확인하고 뭐 임시적으로 그 옆에 좀 같이 앉아서 그다음 홈워크가 나오면 뭐 제출하지 말고 그 했는 것을 뭐 수기로 직접 썼으면 이제 뭐 카메라 찍든지 해서 LMS에 올려서 이제 숙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어 쪽에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박사학위도 이제 제어 분야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현재도 이제 제어 쪽에 20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제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근본 원리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제어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제어 시스템에 적용한다는 거는 주로 이제 여기에 그 영상 처리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움직이는 물체를 다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풀고 또 최적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상당히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거를 풀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에 적용할 건지.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알고리즘이 없나? 여기 있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할 겁니다. 자, 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혹시 인공지능과에 계신 분? 인공지능과 2명 있고 또 한 분 더 있는 것 같은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해봤나요?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걸 대상으로 했죠? 저희는 진짜 기초 단계나 그리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네, 그 정도. 우리도 뭐 그 정도 다를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나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자,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 어떤 문제를 있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죠.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수학적인 체계가 잡히기 전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을 먼저 만듭니다. 수학을 꾸준히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게, 알고리즘 푸는 게 이제 체계적으로 풀 수 있겠다 해서 수학적으로 이제 체계화가 됩니다.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으로 많이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그럼 체계화 되려면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그 단계에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때 이제 베리에이셔널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데 수학적으로 해서 접근해서 체계화 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양대 크게 두 개의 주류에서 풀었는데 결과는 똑같다.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해서 했던 결과가 결국은 똑같은 문제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나오는 옵티마이제이션 툴이나 이런 것들도 이해하기 상당히 용이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같은 이제 어프로치가 있는 펀트라이젠의 맥시멈 프린시플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요 어느 나라 사람 같나요? 펀트라이젠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학 쪽이 강한 쪽이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이제 그런 쪽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는 그런 쪽에 학문 분야에 있던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거고,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제 수업 시간 배우면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숙제들이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편한 대로 파이썬이 편한 분은 파이썬을 써서 구현을 하고, 매트랩이 편하면 매트랩을 구현을 하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제어 시스템과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웃라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제어는 크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제
오픈 루프 컨트롤, 클로즈 루프 컨트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 루프는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탁기 같은 경우 센싱하는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실행하고 끝 이렇게 돼. 지금 현재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루프. 근데 클로즈 루프는 현재 값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탁을 한다면 세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실제 측정한다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오차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면 앞차하고 뒤차하고 크루즈 컨트롤 한다 하면 멀리 떨어지면 앞으로 가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이제 그게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을 꼽혀주고 어떤 프로세스를 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 이제 플랜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 여기를 구하려면. 근데 그 모델이 수학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제어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효과가 있는데 이제 뭐 모델이 없으면 이제 난감한 거죠. 그래서 입출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하는 인공지능 문제는 다 입출력 데이터로 가지고 하죠. 근데 로봇을 가지고 이걸 모델을 구하려니까 잘 안 돼요, 이게. 모델이. 워낙 비선형성이 크고 환경에 따라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표현하는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런 자율주행 로봇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제어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하면 매저먼트를 가지고 현재 내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이는 방향하고의 오차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제어를 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매저먼트. 자, 여기서 내가 횡방향을 이렇게 움직인다 했을 때, 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원래 주행해야 될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옮기고자 지금 있는 방향.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이제 앵글이 오차가 발생하겠죠. 자, 현재 방향하고 이 각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각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자동차가 다이나믹스가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세타 에라 미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포함이 되는 거죠. 상태가 두 개. 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측정하냐? 센서를 가지고 얘 두 개 다 측정 가능하면 핸들링하기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각도만 이게 측정 가능하다. 센서를 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얘 정보 없이 어떻게 내가 제어를 할 건가?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한 시스템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스테이트를 뭘로 해서 뽑아내느냐,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미분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 스테이트를 뭘로 뽑아내야 되는지,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앵글을 내가 이 스티어링 휠을 줬을 때부터 출력까지 어떤 형태로 주어질 건지, 이 문제를 이제 푸는데, 어쨌든 매저먼트가 뭐가 되는지, 입력이 뭔지,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시간입니다. 자, UT는 입력을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갑자기 펄스 해서 1의 값을 각도를 1도로 옮겨라 이렇게 입력을 주겠죠. 그러면 시스템은 이렇게 입력을 줬을 때, 자, 앵글은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절대 이렇게 못 가죠. 이런 명령 주면 최소한의 어떤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왜 이렇게 생길까요? 이렇게 바로 가는 건 불가능하죠? 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이게 결국은 다이나믹스입니다. 네? 뭐라고? 선형하고 비선형하고 상관없습니다. 선형 시스템이라더라도 이게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세타 미분은
만약에 세타 플러스 6, 자, 이렇게 미분방정, 얘가 세타 다시 있다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미분방정식이란 건 미분이 포함된, 등식을 만족하는 이런 식을 미분방정식을. 자, 이거 풀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세타, t는 뭐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뭐 이걸 포함하는 어떤 식으로 형태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0일 때는 0이죠. 요 시간대. 그 시간이 지나면 쭉 올라가면 이 값이 없어지죠. 없어가 1로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미분방식 풀면은 이 안에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얘를 적당히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가라고 명령 줬는데 안 따라가는데 또 막 방향을 흔들고 하면 이게 이제 차체가 제대로 명령을 못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다뤄야 된다. 흔히들 이제 영상 처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반응이 그냥 바로바로 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로봇을 다루거나 자동차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문제에 부닥치십니다.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냥 늦게 힘을 주면 되느냐? 자, 그렇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여기 이제 엔진이 들어가고, 실제로 엔진에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료를 넣는 컨트롤 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메저먼트 가지고, 여기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꿉니다. 바꿔서 실제 연산한 다음에 얘를 컨트롤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얘가 뭐냐? 얘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해야지 원하는 대로 잘 가는지 다 알아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벤츠 자동차 같은 경우, 이 안에 있는 인베디드 코드가 몇 라인이냐면 1억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인베디드 코드, 실제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게. 자, 우리가 인베디드 엔지니어가 유럽에서는 굉장히 취업가 사람이 없어서 이제 못 하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짜도 이런 인베디드 엔지니어는 100라인 정도밖에 못 짭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런 이론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100라인 짜기가 쉽지 않다. 그럼 100라인이면 1억 라인 중에 100라인 한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10의 6승이죠. 10의 6승 곱하기 100, 100라인. 하루에 100라인. 100명이 들러붙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4승이죠. 그럼 100명이 매일 100라인씩 짜서 만 일을 해야지 이 벤츠 자동차의 인베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만 일이면 며칠인가요? 10년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다 준다 생각하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100명의 고급 엔지니어. 그래서 비싼 겁니다. 여러분 차체나 지금 그 다음에 엔진 전부 다 이제 현대에서도 벤츠 엔진 가져와 쓰고 하죠. 다 똑같은데 문제는 이 인베디드 코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이제 성능을 내가 차마다 성능 차이가 있겠죠. 성능을 낼지 그 다음에 이제 강인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원하는 목표로 했지만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외란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드릴 벽 뚫는 그 있죠. 그 기계 뭐라노 드릴로 벽을 뚫으려 해도 내가 원하는 속도를 이렇게 회전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제 속도가 안 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외부에 외란이 그만큼 있는 거죠. 거기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해주는 것. 자, 그런 것들이 제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컨트롤 엔지니어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 여기 말고 이제 화공학과도 있었나? 에너지공학부네. 예. 어쨌든 화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전부 다 이제 이런 제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 이런 거죠.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앞차 측정을 해서 일정하게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컨트롤러가 차 안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이 추가가 되면 이런 컨트롤 보드가 한 개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자율주행하지만 여러 가지 각각 엔진이라든지 뭐 캔 통신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걸 중간에서 관리해서 정보를 융합하고 이런 게 지금 기능하는 게 없습니다. 자동차에서. 앞으로 이제 플랫폼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그 제어 문제는 이제 과거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증기기관에서부터 중세 시대 때 이런 제어 문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해결한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1930년부터 50년까지 이제 우리가 학부 때 배우는 자동제어 방식,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 자, 이때도 우주선, 솔로 다 했습니다. 충분히 이걸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 했다면, 자, 50년대 이후에서 넘어오면서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벨만, 여러분들 들어봤죠? 벨만 이퀘이션의 그 저자가 옵티말 제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비선형 시스템이나 다양한 지능 시스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때 나오는 옵티말, 벨만에서부터 칼만 이런 사람이 했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형광등 이것도 이제 온오프 컨트롤, 오픈오프 컨트롤이죠. 밸브로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스위치를 닫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온, 오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어떤 센서를 달아가지고 너무 이제 물이 꽉 찼다 그러면 닫아주고 열어주고. 자, 여기에 에어컨을 제어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온도 이하 되면 이제 그럼 켜고 끄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스레시홀드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럼 이 효율은 좋지 않겠죠. 자, 그런 형태를 과거에는 많이 썼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PID라 해서 P는 proportional, 그 다음에 I는 integral, D는 derivative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에러가 크면 동작을 크게 해줘야 되겠죠. 에러가 작으면 작게 행동해줘. 그게 이제 비례제어. 그럼 적분은 에러가 계속 누적되면 반대로 확 눌러줘야 되죠. 그러니까 적분제요. 그럼 에러가 빨리 증가한다 그러면 빨리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래 비례제요. 요걸 해서 이와 같이 PID를 과거에는 제일 많이 썼습니다. 자, 물론 이제 PID는 이런 전자 회로를 가지고 미분 적분기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형태로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아날로그를 잘 안 씁니다. 디지털로 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외부에서 측정돼서 들어오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컴퓨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연산을 해서 다시 디지털 아날로그로 해서 제어를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컨티뉴어스 타임 원래 실제는 미분 방정식으로 움직이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디지털 제어가 하는 배우는 데가 이제 그걸 배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걸 다루겠습니다. 자, 현재는 요거 뭐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떠냐면 제어 기술이 이제 이 정도죠. 요거는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나오는 로봇이 이 정도로 이제 되는 거죠. 그 잔디밭에서 이제 안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뛰고, 기술이 이만큼 발전한 거죠. 이거 근데 소리가 안 나노? 예, 거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제어가 예.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 이거 안정하게 이제 서는 것 자체가 제어 문제죠. 그리고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또 제어고, 그 다음에 풀쩍 뛰었다가, 그 다음에 제자리 착지해서 안 넘어지고 하는 것도 제어 문제고, 다 모든 제어 문제. 크게 이제 제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안정성이라면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잘 서 있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스테빌리티예요. 그럼 퍼포먼스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성능은 내가 이제 하는데 외부에 이제 잔디라든지 이런 게 외란이 있죠.
이런데도 내가 안정되게 잘 쓰게끔 하는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제어 문제로 전통적으로 이제 잘 해결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제 그 기술로는 안 돼서,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 경우에서는 네. 제어적인 부분들이 다 이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이제 그 영역에 따라서 분리되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액추에이터가 이제 팔,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정보를 해서 이제 통합해서 지금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언제든지 이제 질문하면 좋습니다. 요 화면은 이건 한 7, 8년 이렇게 오래된 영상입니다. 어쨌든 드론인데, 여기 뭐 강희 씨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어쨌든 테드 영상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쿼드콥터 하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이 드론 컨트롤도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들고 던집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제 자세를 제대로 잡고 이 정도로 이제 안정화하고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제어 문제 이런 걸 순수히 풀었습니다. 제 기술 중에는 모델 예측제라는 기술이 이제 쓰였고 뭐 나중에는 이제 날개 하나가 이제 가위로 자릅니다. 잘라도 얘가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세 제어는 여기 동그란 거 여기 두 개 보이죠. 그래서 외부에 카메라 가지고 이제 위치를 잡아서 이거 지금 제어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은 이걸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제어 문제 앞에 했던 모델 그 다음에 피드백 제어 뭐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던졌는데 이제 뭐 제자리 잘 쓰고 있는 풀 영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어 시스템 설계는 제일 중요한 모델입니다. 모델이 있다. 우리도 이제 이번 학기 계속 수업은 모델은 있다고 가정하고 할 겁니다. 미분 방정식에. 어쨌든 그 문제를 퍼포먼스, 내가 대구에 있는데 서울로 얼마만큼 빨리 갈 수 있을까? 또는 에너지를 가장 작게 쓸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 이런 쪽에서 퍼포먼스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논문을 쓸 때나 보면 최적화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최적화는 분명히 어디에 대해서 최적이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내가 설명한 것처럼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게 최적이냐? 어떤 기준에서? 시간 관점이죠. 그게 아니라 연료를 쓰는 관점에서 최적은 뭐냐? 천천히 가더라도 연료를 가장 적게 쓰는 게 최적이죠. 그런 것처럼 그거를 어떤 기준에서 최적인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펑션, 그러니까 성능을 척도하는 함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정할 건가?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 논의를 좀 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성능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정해야 되는데, 뭐 그걸 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정해야지 원하는 게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 하거나 이제 테스트를 하드웨어 구현을 합니다. 자, 그게 잘못됐다면 다시 이제 어널리시스, 모델링부터 다시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모델링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 모델링이 다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뭐 진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걸 뭐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현대자동차나 뭐 포항제철 이런 데 가면 모델링 팀만 별도로 있습니다. 어쨌든 예. 구현까지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 이제 이번 학기는 시뮬레이션 정도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자, 주요 이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빌리티, 안정성, 그 다음에 퍼포먼스, 얼마나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성능을 내는가, 그 다음 로버스트니스 있습니다. 옵티말에서 이걸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옵티말에서 하는 건 퍼포먼스 한 개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스테빌리티도 안 다룹니다. 이건 다른 데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서 최적화할 건가를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제어에서는 앞에서 이제 학부 때 여러분들 자동 제어라는 걸 안다고 가정하고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부분에 좀 설명을 쭉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 시스템의 대부분의 자연계는 이제 비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형 시스템을 왜 다루냐? 선형이 뭐죠? 뭐가 선형이라 합니까? 예. 몇 명 잘 왔네. 그래. 두 가지입니다. 선형이라는 거는, 하나는 호모지니티. 두 번째는 슈퍼포지션. 예, 호모지니티는 뭐냐면 곱셈입니다. 곱셈. 슈퍼포지션은 덧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자, 내가 이제 x라는 값을 넣습니다. 이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fx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y라는 걸 넣으면 fy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합니다. 자, x 더하기 y를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물론 fx 더하기 y죠 하면 이제 뭐 쉽게 돼야겠지만, 요거는 결과를 넣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존의 결과 가지고 더하기 y는 결국은 fx 더하기 fx와 fy, 기존의 결과 두 개를 더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형성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적분은 이걸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적분 A dt 했는 거고 B dt,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하고 같나요? 그런 선형성을 만족하는 거죠. 미분은 만족하죠. 자, 이거 해보면 됩니다. 이게 해서 나온 중에 뒤에 이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슈퍼포지션 덧셈이고, 호모지니티는 뭐냐? 내가 알파벳, x를 알파벳 했는데, 뭐가 나오냐면, 원래 fx에 알파 있는 결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x를 알파벳하고 y를 베타벳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x 결과 베타 y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차 평면에 자, 이게 x축이고 y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루는 집합, 임의의 집합은 내가 입력을 넣어도 출력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죠. 이게 선형성입니다. 공학에서. 다양한 특성이 있고, 요거를 이제 벡터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해서 이 특성을 공부하는 게 선형대수에서 이제 여러분 배우는 거고. 자, 비선형 시스템은 이게 성립 안 합니다. 그럼 예측을 못 하죠. 예를 들면 y는 ax 플러스 b. 자, 이거는 선형일까요? 비선형일까요? 선형? 해볼까요? 자, x1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x1을 넣으면 ax1 플러스 b. 자, x2를 넣어볼까요? ax2 플러스 b. 자, x1 더하기 x2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ax1 더하기 x2. 자,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의 결과 두 개 더하면 같나요? 왜 더하죠? b가 두 개 나오죠. 그럼 이거는 선형성을 만족 안 합니다. 그건 우리 선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affine이라고 합니다. affine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형이 사인 뭐 이런 건 비선형이죠, 분명히.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는 거. 자, 그거를 이제 앞으로 최적제어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다뤄볼 겁니다. 그 다음 비선형은 그 다음에 옵티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최적제어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이런 쪽으로 쭉 지능제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되는 게 이제 여러분 제어를 좀 하려면 선형 시스템 배우고 이거 클래스 언급할 겁니다. 비선형은 별도로 또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옵티말 배우면 이게 제어구나 좀 알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표지라든지 뉴럴 네트워크 기능 시스템을 배우게 되네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옵티말이라는 과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략 알겠죠? 제어 관점에서 최적화하고는 다릅니다. 최적화는 수학과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화 알고리즘을 찾을까? 이건데 저희는 최적화 알고리즘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시스템을 다룬다. 자, 옵티마이제이션에 어떤 기법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란 것은 minimize the cost of production. 그러니까 cost production을 하는데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 알고리즘을 찾는 겁니다. 또는 어떤 efficiency를 maximize 하는 그런 걸 문제를 푸는 건데 알고리즘으로는 이터러티브하게 주로 풀죠. 어떤 최적화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찾는 이런 과정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게 이제 디터미니스틱이 있고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은 확률 문제가 아니라 디터미니스틱 그 결정적인 어떤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어서 이제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은 여기 이제 확률 문제죠. 칼만 필터나 이런 것들에 이제 스토캐스틱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는 크게 이렇게 되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변수를 찾습니다. 앞에서도 내가 이제 스테이트 변수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했죠. 어떤 문제에서 내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다룰 건지. 그 다음에 그 변수가 가지는 제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로봇을 다룬다 그러면 모바일 로봇에 내가 앞으로 가는 속도, 그 다음 회전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서 다닌다면 위치에 대한 제한 조건, 그 다음 모터가 돌아가는데 어떤 회전에 대한 제한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를 하는 게 뭔지 정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가는 게 목표인지, 가장 빠르게 가는 게 목표인지, 그런 걸 목표 함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의 바운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목표를 최소화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그걸 적용을 하면 됩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어떤 게 좋은지 갖다 쓰면 됩니다, 그냥. 자, 우리도 나중에 이제 갖다 쓸 건데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알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못 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최적화 문제를 풉니다. 자, 먼저 변수 선정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적절한 변수인가 정하는 게 실제적인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수 정할 때는. 또는 이제 수학적 모델이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모델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파라메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우리가 할 때 여기서 마이너스 1이지만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스 10세타 이렇게 된다면 이게 파라메터죠. 얘가 결국은 얘 이제 움직이는 특성들을 반영을 합니다. 시스템의 파라메터가. 1보다는 10이 더 빨리 이제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디자인 파라메터가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부등식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셋 안에 있기 때문에 뭐보다 작다. 또는 제어를 한다 그러면 속도가 뭐 얼마보다 작다 해서 이런 부등식 형태로 많이 표현이 되고, 또는 이제 이퀄리티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값은 이퀄리티 형태로도 제한 조건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푸는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x라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정해집니다. 내가 최소화하는 것. 그럼 이걸 최소화하는데, 자, 제한 조건이 있다 했죠. x가 가지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과 그 다음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일반화시켜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푸는 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데, 최초로는 이제 어쨌든 각 포인트별로 찾습니다. 내가 어떤 점을 찍어가지고 내가
만족하는지,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 값이 이제 현재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다른 점을 찍어봐요. 그러면 또 어떤 값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쭉 서칭을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자, 나오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했는 게 이제 calculus variation, 또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자, 이런 것들 방법이고, 또 리니어 프로그래밍, 또 이제 뭐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뭐 이런 프로그래밍 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GitHub으로 여러분 찾아보면 뭐 다운로드해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말고 뭐 게임 시어리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한 걸 방법을 했을 때 마코프 프로세스 그런 것들도 있고, 시뮬레이티니스 어닐리팅 뭐 이런 다양한 스토캐스틱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적인 방법, 자, 그런 것들도 사용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룰 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두 가지 집중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쿼드래틱 프로그래밍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 왔던 거는 처음에 이제 뉴턴에 의해서 이제 고안이 되기 시작한 거죠. 즉, 이제 미분이 나오면서 이런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을 쓴 건 이제 라그랑제라는 수학자에서부터 고안돼서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 문제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풀까, 그런 거 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시라는 사람에서 어떻게 이제 빨리 찾아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안이 되기 시작했고. 자, 오일러 마찬가지, 펑션의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 그 미분을 고안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을. 결국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려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은 이제, 단치츠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해서 지금 그걸 응용해서 지금 최근에까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미국 사람, 벨만에 의해서 옵티멀 프린스플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옵티멀 프린스플이 뭔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벨만 이퀘이션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게 쓰는 게 이제 KKT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KKT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앞자를 따서 만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쿤이라는 사람이 옵티멀 솔루션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자, 그 다음에 KKT의 T에 해당되는 투커, 이 사람이 이제 옵티멀 프로그래밍에 대한 조건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영화 있죠. 그 게임 시어리로 노벨상 탄 사람의 스승입니다. 이 투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폰 노이만 게임 시어리를 제안해서 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최근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푸는 툴들을 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기만 쓰면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할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원리를 배운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 이론에 대한 고전입니다. 이게 고전에 해당돼. 이게 언제 제가 이 책이 거의 이제 요 출판 당시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저도 교수님한테 배업 받은 건데 퇴임하셨는데 이분 이게 출판이 78년인가 77년 그래 됐어요. 그러면 냄새 맡으면 알겠죠. 곰팡이 냄새 납니다. 몇 년 됐나요? 그러면 78년 9년 되면 최소 한 40년은 넘었죠. 예, 40-50년 가까이 돼갑니다. 반백년 정도 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고, 이 안에 보면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물론 현재는 솔루션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기까지에 만약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좀 배우면 좋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려면 과거 자동제어 좀 이해를 하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걸 보는 게 좋고, 옵티멀 컨트롤의 다른 교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선형 대수에 쉽게 푸는 선형 매트릭스 이니퀄리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봐도 모릅니다. 읽어봐도.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매트랩에도 옵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 하나 기동할 내용은 옵티멀 컨트롤에 대한 오늘 소개를 하고 모델과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선형 시스템 3월 정도는 이렇게 선형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다이나믹스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원래는 옵티멀 바로 이 책을 들어갈라 했는데 여러분들 해봐야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한 2, 3주 정도 쭉 할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옵티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이론적으로 캘큘레이션 베리에이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솔루션을 찾아봅니다. 실제. 그래서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선형 시스템에 적용하는 리니어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컨트롤의 LQR이랍니다. 그 다음에 필터에 적용하는 칼만 필터는 뭔지.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로 주제를 내서 문제 푸는 그렇게 해서 맞기로.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치고 기말은 텀 프로젝트로 할 거다. 됐나요? 예. 혼자, 각자. 예, 예. 뭐, 팀 별로 의미 없습니다. 팀 나눠봐요. 혼자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면, 이제, 앞에, 앞부분의 시스템에 대한 다이나믹스 모델,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면 스테이트 피드백에서 제어하는 게 뭔지, 좀, 옵저버 디자인까지 여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되는 옵티마이제이션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지 그리고 여기 있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봐야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두 번 시험 파이널은 결국은 텀 프로젝트고 홈워크는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숙제를 낼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출석해서 성적이 나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트랩을 또는 파이썬 써도 됩니다. 파이썬 써도 툴 충분히 깔리고 설치해서 나중에 다 뭐 한 번씩 다 써봤을 겁니다. 전공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준비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쭉 했고 10분 쉬었다가 오늘 마친 게 아닙니다. 한 시간만 좀 더